안녕하세요. 세미나 10일. 오늘은 그 151페이지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주체가 시각의 영역과 맺는 관계는 관념론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이디얼한 것이죠. 이게 이제 시각의 영역입니다. 시각의 영역은 현실계이긴 한데 상상계적 현실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각의 영역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좀 상상적인 것이죠. 이상적인 것이고 좀 아이디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죠. 시각의 영역이 응시의 영역과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제가 그림이라 부르는 것과 주체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주의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과연 내가 락강 자신이 주체와 그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153페이지 8째 줄에 그럼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를 절대적 조망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한 가지 현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요청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현상적인 차원에서 조망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그림 속의 얼룩에 위치시키게 되는 경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태가 있습니다. 의태라는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면서 응시를 의태와 비유하고 있어요. 응시의 영역, 시각의 영역이 아닌 응시의 영역을 의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그림 속의 얼룩에 위치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의태 영역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응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림 속의 얼룩에 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 그림 속의 응시의 지점에 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 결국 그 주체의 결여에 주체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예. 의태에서 핵심은 적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적응, 이것은 의태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칸시페라라는 154페이지 8째 줄, 9째 줄에 아칸시페라라는 그 바다 대벌레라는 갑각류는 동물과 식물의 중간쯤 되는 이끼벌레 가운데 정착할 때 무언가를 모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의 식물이나 다름없는 이 이끼벌레라는 동물에게 있는 얼룩입니다. 자기를 모방할 때 이 이끼벌레의 얼룩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기 자신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얼룩에 자기 자신이 위치한다는 것이죠. 바다대벌레가. 얼룩에다 자신을 위치시킨다. 대상 A의 지점, 응시의 지점, 얼룩의 지점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것은 바로 결여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킨다는 것이고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는 욕망의 변증법에 책임지는 주체로 자기 자신을 상정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대상 A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15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저는 카이유아가 메두사와 그 일당이라는 소책자에서 이 점을 매우 통찰력 있게 지적했다는 것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 딱은 그의 통찰력은 비전문가적인 데가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거리 때문에 핵심을 훨씬 더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문가라면 사실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멈췄겠죠. 의식적 차원에서 사실, 진실을 나열하는 것, 그것은 락강의 무의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거리 때문에 핵심을 더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요. 사물과 일정한 거리를 둘 때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거리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는 다른 사물의 어떤 이면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푹 빠져서 읽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 아닙니다. 책과의 거리를 둘 줄 알아야죠. 그래야 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읽어버리면 완전히 미혹되고 매혹되어서 그 책을 읽어버리면 그 책이 절대화되는, 우상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계적인 이해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상징계적인 이해를 하려면 책과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적 주체와 거리를 둘 때 우리의 의식적 주체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무의식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55페이지 7째 줄 의태에는 변장, 위장, 위협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위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장, 캐모플라주. 위장은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얼룩덜룩한 배경을 바탕으로 스스로 얼룩덜룩해지는 것이죠.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얼룩의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응시의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위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얼룩의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배경의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건 결국 얼룩에 동일시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대상 A와의 동일시, 결여와의 동일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변장에는 미혹과 속임수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서 그건 일종의 속임수다 그랬어요. 성적 목적이 있는데 그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 마치 카사노바처럼. 카사노바는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죠.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자기의 허접한 실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이 카사노바를 생각하면 변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이라는 게 있어요. 위협이라는 것은 자기의 공작 깃털을 갖다가 쫙 펼치는 것이죠. 남자들이 잘하죠. 자기를 과시해서 상대방이 주눅들게 만들고 상대방이 위축되게 만들고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위협이에요. 의태에는 이런 세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그 응시와 관련된 것은 바로 의태의 기능 중에서도 위장이다. 위장. 배경과 내가 동일시되는 것이죠. 배경에 내가 나 자신을 상정해버리는 거예요. 156페이지 모방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셋째 줄에 모방학이 그것은 아마도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주체가 어떤 기능의 실행에 사로잡혀 자신을 그 기능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모방학인데 그 모방하기는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재생산합니까? 내가 모방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액션을, 움직임을, 그 기능의 실행을 내가 모방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슈퍼맨, 전투사, 성인,
이런 모방의 대상들의 어떤 기능들, 그것이 이미지로 나에게 각인되어서 그 이미지가 제시하는 어떤 실행을 내가 모방해서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어볼까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의식적인 기능, 즉 주체에게 정복되기 위해 마련된 장으로서의 무의식적 기능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체에게 정복되기 위해 마련된 무의식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장이라는 건 주체에게 정복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의 장을 정복해 나가는 삶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야 되겠죠. 156페이지 3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회화란 무엇일까요? 주체가 자신을 주체로 파악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우리는 그림이라고 명명한 데는 물론 그 나름의 이유가 없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 주체가 그림을 그릴 때 중심의 응시를 위치시키는 무엇인가를 작동시킬 때 문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의 중심에 응시를 위치시키는 그 목적,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57페이지 다섯째 줄에, 넷째 줄에 여기서 저는 다음과 같은 태제를 제시해 볼까 합니다. 즉 확실히 그림 속에는 언제나 응시와 같은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화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화가의 도덕, 탐구, 탐색, 수련 등은 그가 그것을 고수하건 고수하지 않건 어떤 일정한 양식의 응시를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의도적으로 응시의 지점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일정한 양식의 응시를 그림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화가 저마다의 특징적인 어떤 것을 은연중에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응시가 현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낱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일 뿐이며 아마도 착각에 지나지 않겠죠. 왜? 응시의 지점이 대상 A의 지점이잖아요. 그 대상 A의 지점은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의 추구하는 바 대상이지만 그것은 착각의 지점, 속임수의 지점이라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속임수 얘기했죠. 변장에서 속임수가 나왔죠. 그것도 대상 A의 기능입니다. 대상 A는 우리의 결여를 드러내는 동시에, 왜? 응시의 지점이니까 우리의 결여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속이는 것이죠? 네가 느끼고 있는 이 응시, 대상 A라는 지점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내가 있는 지점에, 대상 A라는 내가 있는 지점에 뭔가 아갈마, 보물이 있는 것으로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지만 너는 나에게 속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응시의 지점이고 대상 A의 지점이고 얼룩의 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일시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는 무의식의 실제를 만날 수 있고 욕망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의 기능은 응시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얘기하고 있죠. 이 관계는 응시를 잡는 덫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도 배우들처럼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 줄에 화가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서게 될 사람에게 적어도 그림의 한 부분에서 보고 싶니? 그럼 이걸 보렴 이라고 요약될 수 있을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이게 얼룩이죠. 응시의 지점이에요. 화가는 눈에 양식거리를 주면서도 그림을 보는 이에게 마치 무기를 버리듯이 응시를 포기하도록 권유합니다. 바로 여기에 회화가 발휘하는 아폴로적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랬어요. 화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너 뭔가 보고 싶어? 내 그림에서 뭔가 보고 싶어? 그럼 이 지점을 좀 바라봐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응시의 지점이고 얼룩인데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 그 그림을 바라보는 이에게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방어를 해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방어를 해제하고 욕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응시를 포기하도록 권유한다는 것은 욕망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회화가 발휘하는 아폴로적 진정 효과가 있다. 아폴로적 진정 효과. 잠잠한 가운데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욕망에 그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진중하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폴로적 진정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응시가 아닌 눈에 주어지며 그것은 응시의 포기와 철회를 수반합니다. 응시의 포기와 철회, 무장해제죠. 무장해제. 이게 거세입니다. 거세. (158페이지) 밑에서 10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착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최소한의 불빛만으로도 지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나머지 부분이 오히려 빛의 효과들을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불빛만으로도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머지가 오히려 그 나머지 모든 것들보다 더 빛의 효과를 지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보다 무의식 속에 있는 실제의 정보 하나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응시의 역할이 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식적으로 너 자신을 뭐 이러니 저러니 아주 잘 알아? 네가 그렇게 걸친 게 많아? 근데 너 한번 내가 응시하고 있는 지점을 한번 들여다봐. 거기 지각할까 말까 한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너에 대해서 더 많은 걸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얘기죠. (15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우리가 무의식을 언급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기관, 구강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남근이라든지 성기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관계입니다. 성욕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유한 지시 대상을 부여할 수 있는 용어라 할 성기, 섹스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성기의 목표 속에서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실제적인 것에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남근과의 관계다. 주체와 무의식과 기관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식과 남근과의 관계다. 이렇게 압축될 수 있어요. 요약될 수 있어요. 그 남근이라는 것은 결국 팔루스인데 마이너스 팔루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여의 팔루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과 기관과의 관계는 결국 주체의 결여, 이것이 그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 결여로부터 나는 어떠한 주체의 독특한 향유를 지향할 것인가? 그 향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욕망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래서 무의식과 기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관 충동도 결국은 시관 충동을 통해서 마이너스 팔루스에 들어가야 되고, 항문 충동 역시 항문 충동의 실현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이너스 팔루스로 가야 되고, 성기적 충동도 성기적 충동을 통해서 마이너스 팔루스로 가고, 시관 충동도 시관 충동을 실현함을 통해서 마이너스 팔루스로 들어가야 되고, 호원 충동도 호원 충동의 실현을 통해서 마이너스 팔루스로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남근과의 관계가 무의식의 관계다.
주체와 기관의 관계는 결국 주체와 남근과의 관계인데 그 남근은 바로 마이너스 팔루스 결의의 기표라는 것이죠. 나를 대표하는 결의의 기표가 뭐냐? Vorstellungs Repräsentanz 대표 기표. 나의 결의를 대표하는 나를 대표하는 나라는 주체의 결의를 대표하는 그 대표 기표. 그게 마이너스 팔루스입니다. 그 다음 문장, 우리가 무의식 경험의 중심부에서 이 기관과 관계하는 한, 이 남근과 관계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와 유사한 변증법에 사로잡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 충동이 얼마나 이 남근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변증법에 사로잡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각 충동 역시 욕망의 변증법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시각 충동 역시. 욕망의 변증법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시각 충동을 통해 내 결여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욕망의 변증법을 내가 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문장, 눈과 응시의 변증법에 어떠한 일치도 없으며 근본적으로 미혹만이 있다는 것을 첫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내가 응시를 요구할 때 근본적으로 충족되지 않고 항상 결여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너는 절대로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곳에서 나를 응시하지 않는다. 이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그곳에서 너는 나를 응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각하는 것과 네가 나를 응시하는 게 이코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시각할 때는 사랑을 요구하는 건데 너도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에게서 사랑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응시를 나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응시를 안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결여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우시스와 파라오시스의 그 그림의 예를 들면서 제우시스는 그 새들이 와서 그림을 쪼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새들의 눈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우시스가 파라오시스에게 당신이 그린 그 이 베일 뒤에 뭐를 그렸는지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눈속임입니다. 이것이 시각에 대한 응시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시각으로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응시의 눈속임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시각의 눈속임은 그건 착각이에요. 바로 그 대상에 내가 마주 갈 수 있는 거죠. 마주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각의 영역에서. 나의 눈을 속이는 것은. 그런데 나를 속이는 응시의 지점은 내가 다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이 눈속임이고 착각이지만 시각의 차원은 내가 다 닿을 수 있는 것이고 응시의 차원은 내가 다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뭔가 내가 결여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를 응시하는 그 지점이 대상의 지점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 내가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속임수에 내가 넘어가야 나는 욕망의 변증법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속지 않는 자가 길을 잃는 거예요. 내가 그 응시의 지점에 속임수에 넘어가야 나는 욕망의 변증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